자, 제프 베조스가 또 갖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는 전략이라는 성향이에요. 전략이라는 성향의 특징은 본질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찾는 데 집중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조스가 갖고 있는 이 성향이 예,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시플스, 그러니까 아마존의 리더라면 따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대문직들이죠. 여기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마존의 유명한 커스터머 옵세션이라는 건데요. 커스터머 옵세션 그러면은 고객에게 집착하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집착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로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우리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잘 고민하고 또 관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게 아마존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뭐 고객 중심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정말 이 정도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사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커스터머 옵세션 혹은 고객 집착이라는 게 왜 목적이라는 것과 가깝냐?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바른스 앤 노블이라는 그 서점이 미국에 있었어요. 굉장히 크고 또 다양한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 대형 서점 체인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문고 같은 게 미국 전역에 몇백 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큰 쇼핑몰이나 동네에 가면 항상 있던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서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아이들도 가고 부모들도 가고 하는 그런 인기가 많았던 서점인데 아마존이 인터넷 서점을 처음으로 열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이 바른스노블에서 갑자기 또 이제 출시를 한 거예요. 인터넷 서점을.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인력과 또 네트워크와 기존 고객들을 가지고 바른스노블이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엄청 걱정을 했었다고 해요. 우리 아마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바른스노블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우리만 선점했던 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경쟁자가 생겼다.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프 베조스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경쟁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쟁자를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경쟁자를 신경을 쓰고 시장 환경을 걱정을 하고 또 주주들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제프 베조스는 다른 사람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걱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주면 우리의 비즈니스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안전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이 되고 바른스노블은 뭐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네. 그래서 목적 위주로 생각하고 또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게 드러났던 케이스가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최대 목적은 고객을 섬기는 거다. 너무나도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걸 정말로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경쟁자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코딱지 같던 그런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은 책 말고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파는 인터넷 백화점이 돼버렸죠. 이런 사고를 또 잘 보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마존에서 회의를 하는 방식인데, 아마존에서는 PPT를 안 쓴다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임원들 말고 팀원들 사이에서는 PPT를 쓰겠죠. 쓰는데 최소한 임원 회의에서는 제프 베조스가 이전에 제프 베조스가 CEO로 있을 때 참석했던 임원 회의에서는 최대한 PPT를 안 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 페이저, 그다음에 식스 페이저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 페이저는 그냥 원 페이지 서머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식스 페이저는 여섯 페이지 안에 PPT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그냥 다 서술형으로 담는 거예요. PPT는 bullet point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요 단어나 문구들로 보통 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말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장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원페이지나 식스페이지 서머리, 이 서술형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자가 이 내용을 발표하는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문서 자체에 담으려고 노력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목적 위주로 생각하는 전략이라는 제프 베조스의 특성을 반영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단어 또 어떤 뭐 사실이나 수치 이런 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걸 보여준다라는 그 목적을 담아서 문서를 작성하고 또 그 문서를 미팅 전에 사전에 다 같이 읽어보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제프 베조스의 전략, 그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특성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적이라는 단어는 참고로 본질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데 본질이라는 표현도 베조스가 많이 썼다 그러죠. 네, 맞아요. 실제로 인터뷰 내용이나 뭐 어떤 주주서안에 쓰는 그런 단어들을 봐도 본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혹은 뭐 우리 집중해야 하는 곳은 뭐 어디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본질, 근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즐겨 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뭔가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재미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서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 고객들은 더 낮은 가격, 더 빠른 배송을 원하는데 우리 고객들이 10년 후에도 더 낮은 가격,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 그다음에 더 빠른 배송을 원하지. 아이고, 지금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음, 조금 더 비싸게 받으시면 안 될까요? 혹은 조금만 더 느리게 배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음, 하면서 그렇다면 본질은 빠른 배송과 더 낮은 가격이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음, 라고 요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 부분도 베조스의 전략 부분이 좀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임기응변으로 요즘은 뭐가 유행이더라, 뭐 요즘 소비자 데이터에 의하면 뭐 이런 걸 필요로 한다더라, 이렇게 그때그때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미래지향도 적용이 좀 되네요. 장기적인 시각 안에서, 고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많이 던졌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극단으로 구현을 한 거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한 모습이겠죠. 그 전략이라는 성향이 갖는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런 목적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낸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할 텐데 그 중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죠. 참고로 아마존에서는 그 블라인드 엘리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고 해요. 블라인드 엘리가 뭐냐면 얼핏 보기에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골목, 끝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 골목을 블라인드 엘리라 그랬는데 이 이상으로 뭐가 가능할까? 이거 말고 다른 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 해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서점이니까 거기에 안주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점 말고 혹은 책 말고 다른 아이템으로도 다른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생기는 문제들도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야.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당면해 보지 않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스텔라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던 데는 제프 베조스의 어린 시절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 4살부터 16살 때까지 제프 베조스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여름 동안에 여름에 이제 방학이고 또 부모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젊었다고 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제프 베조스를 가져서 휴식이 좀 필요할 때 아이를 이제 할아버지 집으로 보낸 거죠. 마침 할아버지가 그 텍사스에서 렌치, 그러니까 큰 그런 목장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가서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뭐 아직 꼬마이긴 하지만 도와주는 역할들을 꽤 했다고 하고요. 할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제일 많이 배웠다고 해요.
뭐 아무래도 큰 목장이고 허벌판에 있다 보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항상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러다 보니 이 할아버지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가 직접 고민하고 직접 뭔가 만들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졌다고 해요. 제프 베조스도. 그래서 문제는 항상 답이 있구나. 그냥 답을 찾으면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시도해보면 되는구나.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왔던 산물이 아마존 웹 서비스, 그 다음에 프라임이나 아마존 킨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애용하던 홀푸즈라는 그 오게닉 푸드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기존 아마존의 사업 분야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 킨들 빼고는 그렇죠. 없어 보였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격가지 사업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점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인터넷 서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지, 어떤 프로세스로 이런 정보들을 다뤄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팔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서점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이 시스템을 각각 팔기 시작했고,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AWS 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샤피파이라는 그런 회사가 그 일을 아마존만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뭔가 팔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물건만 등록하면 그 시스템 상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네이버 상점처럼. 그거를 이제 아마존이 또 사업 카테고리로 확장을 해서 하기 시작을 했고, 이 AWS가 굉장히 효자 역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존이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가고 매출이 안 나오거나 수익이 안 생기거나 하고 힘들 때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나온 수익으로 아마존이 버티고 또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을 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뭐 다음날 배송이나 당일 배송이나 혹은 뭐 책 이외에 뭐 냉장 아이템 이런 음식 같은 것도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번 돈으로 다 메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의 현재 아마존닷컴은 AWS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건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의 대안을 찾는 거의 예시이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 분야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열심히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시도했던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 제프 베조스가 팀을 매니지했던 모습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위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근데 위임을 하는 CEO들이 그 이유나 배경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자기가 프린스턴에서 물리학 할 때 깨달았던 것처럼 해보니까 내가 다 잘할 수 없구나. 내가 잘하는 건 따로 있구나.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 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가 있을 거야. 그들은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들에게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초창기부터 채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다고 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걸로. 일단은 자기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고, 파이낸스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서점이나 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왔었다고 하고요. 뭐 AWS나 킨들이나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그냥 이 사람들한테 맡겼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너십을 갖고 고민하고 또 신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오고 이거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또 그걸 보상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런 위임의 또 다른 모습이 저는 그 투 피자 룰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존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중간에 언급했던
그 문서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 사전 회의록을 작성해서 PPT를 대체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투 피자 룰이라 그래서 피자 두 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뭐 여섯 여덟 명, 열 명 이내의 그룹만 모여서 회의를 하게 한다. 물론 회의 시간과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정도의 인원이 스스로 뭔가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아,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게 어떨까라는 그런 능동적인 논의가 가능해지고, 또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대안을 스스로 찾게 만들기 위한 적정 사이즈를 투피자로 맞췄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프 베조스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략이라는 성향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다양한 대안을 혼자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이걸 만든 게 제프 베조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들을 믿고 철저하게 위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제프 베조스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네요. 저도 그 부분을 알아보면서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뭔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게 잘못돼도 괜찮으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는 다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0%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 그러니까 음, 70%의 정보만 가지고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려면 빠르게 실패하고 다시 다른 길로 가면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CEO라면 네, 좀 전통적으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거 뭐 다른 회사도 해? 뭐 이거 좀 검증된 거야? 음, 이런 굉장히 좀 딱딱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것만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을 할 것 음, 같은데, 다 필요 없고, 우리 실패해도 되니까 그죠. 다 해보자. 그리고 번복이 가능해. 라고 격려하는 CEO는, 또 저는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 모습도 전략의 성향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언급하신 부분이 테슬라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애플하고는 또 반대죠. 네, 애플은 맞아요. 번복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네, 실수나 신중한, 실패할 것 네, 같으면 아예 그냥 출시를 미뤄버리거나 취소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전략도 그렇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지향도 그렇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짜 애쓰는,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성향을 잘 반영한 모습인 것 같다. 아마존이랑 회사든 제프 베조스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실리콘밸리라고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회사마다 다르고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의 그런 DNA가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